우리는 친밀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친밀함을 핑계로 무례를 일삼는 사람들을 우리는 꼰대라고 불렀습니다. 꼰대라는 단어가 대중화되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상적으로 범해지던 무례한 행동들이 문제시되기 시작하면서 친밀함과 무례함 사이의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아요. 친밀함을 느낀다고 해서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요. 요즘 저는 더 나아가서 단호함과 무례함에 대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힘주어서 단호하게 말한답시고 뱉어낸 말들이 실은 무례하기만 한 발화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본인이 올바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오류가 자주 범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고 엄정함을 요하는 일이죠. 그래서일까요? 단호한 말은 생각보다 자주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단정적이게 됩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도대체 단호함과 무례함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걸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섭외에 응해주어서 고맙다라는 전화를 했고, 아주 짧은 통화를 마친 뒤에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렇게 온화하게 단호할 수 있다니 였습니다. 단호함과 무례함 사이에서 무려 온화함이라는 공간을 확보한 사람. 오늘의 스토리텔러는 이슬아 작가입니다. 빅리틀 라이프 6회를 시작할게요. 저는 제작을 맡은 장도수 PD입니다.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은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한 내 얼굴보다 자주 보게 되잖아요. 가끔은 그렇게 자주 보던 얼굴을 거울 속 내 얼굴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얼굴이 마음에 들든 아니든 말이에요. 심신단련이 하루의 시작과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어깨, 무릎발 천천히 몸을 순서대로 깨우고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글을 쓰는 사람에게 몸과 마음은 서로에게 친절하고 다정해야 하는 타자입니다. 깨끗한 존경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좋은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법을 익히는 일은 매일을 경영하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들 사이에 놓는 비법입니다.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제게는 유통의 혁신가이고 몸을 쓰는 일이 서툰 제게는 존경할 역할 모델인 그래서 빅 리틀 라이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을 사랑과 용기를 담아 소개합니다. 이슬아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슬아입니다. 네, 소개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글을 쓰시면서도 똑같이 추구하시는 것일 거란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살진 않잖아요. 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이슬아 작가님 하시는 뭐 인터뷰라든가 매일 이슬아 글들을 보면 누구든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이야기할까? 그다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어떻게 그 자신이 다시 알게 할까 같은 것들에 되게 많이 노력하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그게 편집이잖아요, 사실. 네. 이다혜 기자님도 이제 편집 기자로 되게 오래 일하셨고 사실 글 쓰는 매 순간이 뭐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맞아요. 붙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걸 더 부각시키고 어떤 걸 굳이 말하지 않을지 계속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방금 읽어주신 글은 저의 되게 빛나는 부분 편집돼서 너무 기뻤고 저도 이제 애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쓸 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잘 쓰면서도 어떻게 억지 미화처럼 안 들릴까 맞아요. 참 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운동하시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하신 걸로 알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뭐 필라테스, 요가도 하고 계시고 수영도 오래 하신 걸로 들었고 그다음에 달리기, 예, 이런 운동들 헬스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몸을 쓰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운동복 모델을 하고 싶다라는 언젠가. 포부도 네. 예, 들었는데 몸이라고 하는 게 작가님께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일단 서로 몸과 마음이 서로 친절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매일매일 연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의 항상성, 마음의 그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네. 평온한 상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천재지변도 있고 인재지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날에도 이제 마음이 이제 글을 쓸 정도로는 평온하려면 결국에는 몸의 평이함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마음을 별로 안 믿고 몸을 믿으니까 몸을 잘 관리해 놓으면은 마음도 대충 좀 평온하게 따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몸을 운동을 하는 것 같고 그 항상성을 위해서 그리고 운동복 모델은 사실 구체적인 바람이 있는데 네. 그 김원영 작가님 계시잖아요. 네. 그 장애를 가진 변호사이자 작가이자 훌륭한 연극 배우시죠. 저는 김원영 작가님과 작가로서 같이 운동복 모델 광고를 찍는 것이 꿈이에요. 네. 그분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어떻게 몸을 단련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걸 같이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쓰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신체를 가진 몸 같은 걸 엮어서 작가들이 그 운동복 브랜드 찍으면 멋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념을 깨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면 항상 머리만 쓰는 사람 같고 네. 뭔가 손가락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네. 전혀 그렇지 그쵸, 않고 않죠. 예, 그리고 결국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몸을 경유해서 네. 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글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밤에 쓰는 편지라든가 아니면 밤에 하는 SNS라든가 네네네. 예, 밤에 보내는 무슨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되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쭉날쭉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적인 관계가 아닐 때의 글이라는 건 굉장히 그 항상 일정한 정도의 맞아요. 텐션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너무 나한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달 작가님은 언제 쓰세요? 주로 시간대가? 저는 시간대는 예전엔 밤에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루를 살고 계속 그 앉아서 그때부터 막 쓰기 시작하는 새벽 시간이 난 잘 맞는구나. 그래서 이른바 그런 뭐 올빼미라든가 이런 식의 수사에 맞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확실히 그냥 자기 일찍 자고 자기 전까지 쓰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쓰고가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혹시 10년 차 이후의 변화인가요? 10년 차 이후의 변화고요. 네. 10년 차 이후의 변화라는 건 많은 것들이 망가진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간이스라 연재하시는 얘기를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찾아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날 보낼 원고를 12시 정도에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9시 정도부터 이제 맹렬하게 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그 마감에 중독돼 쓰는 사람들의 되게 공통적인 특징이고 그쵸. 그때 텐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 말들을 막 그때 쥐어 짜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작가가 쓰는 글이 아니에요. 마감이 쓰는 글이죠. 그렇죠. 그거를 일간이스라엘 계속 하시면서 이걸 반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오는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일찍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앞으로 제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을 샌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고 그 이후에 3일이 그냥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달 작가님 같은 패턴으로 쓸 것 같고 그리고 일간이스라도 정말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장사가 아니어서 저도 이제 30이니까 네. 20대 어떤 혈기로 했다면은 30대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해서는 수명이 안 될 것 정말. 같아요. 네. 그래서 약한 소리 하게 되네요. 제가 종종 그거 가지고 차력이라고 하거든요. 차력이요? 차력쇼죠 거의. 차력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거기서 내가 최선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걸 가장 좋은 창작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창작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마 제일 이상적인 방식일 텐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놀고 맞아요. 패턴으로 처음엔 가거든요. 근데 몰아서 놀고도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몰아붙이는 거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요. 눕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논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고 노세요? 저는 사실은 잘 안 놀아요. 저도 사실 잘 안 놀거든요. 네. 근데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걸 노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일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논다라고 기분이 드는 순간에 하는 일들은 자는 거 하고요. 네, 저도 자는 거. 네. 그리고 일정하게 주무시나요? 그러면 하루에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편인가요? 연재 때는 그러지 못하는데 연재가 없을 때는 꼭 낮잠을 자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낮잠을 너무 좋아해서 헤엄 출판사 운영하잖아요. 제가 네. 원래는 낮잠 출판사로 하려고 했을 정도로 낮잠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 지금 낮잠 잘 시간인데 낮잠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있어? 제가 운동 네. 많이 하는 얘기하고 있었죠. 네.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 뭐 일 많이 하면서 지내니까 그 운동 종목은 그냥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주로 해왔던 것 같아요. 달리기는 참 비용도 안 들고 그냥 냅다 나가면 바로 할 수 있는 간편한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뭐 요가도 그냥 집 앞에 있어서 갔고요. 한때는 좀 태권도도 했었는데 집 앞에 태권도장이 있길래 그냥 다녔고 헬스장을 선택할 때도 그냥 가까운 헬스장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고 그냥 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요가랑 웨이트를 하는데 그 최근에는 헬스장에 있을 법한 그 스쿼트 렉이 있어요. 네, 그거 사셨더라고요. 네, 그거를 집에 들였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남자들이 이제 헬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 놓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놨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요가가 참 좋지만 그 진짜로 마감 노동자로 살려면 사실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등 근육, 기립근, 그리고 둔근, 엉덩이 네. 근육이 필요한데 그건 진짜 웨이트가 약간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제가 진짜 부러운 사람은 원래 근육량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운동 안 했는데 허벅지 2개로 쪼개지는 사람들. 네, 네.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꾸준하게 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원래 타고난 운동신경도 사실은 내 운동신경 되게 좋으신 편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나쁘진 않은데 막 네. 근육이랑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유병장수. 그래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건강 관리하는 사람 있죠. 20대 때부터. 영양제 20대 중반부터 먹고 그런 사람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일찍부터 관리하고 더 꾸준하게 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전 원래 운동을 잘하는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긴 케이스인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동하는 게 좋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운동하면은 약간 그 몸이 늘어지는 게 있잖아요. 자야 되죠, 운동하면. 맞아요. 네. 네, 사실은 그래서 운동을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정말 꿀잠을 자게 됐어요. 그리고 잠자는 게 너무 좋아지니까 문제는 예전보다 더 점점 덜 사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네. 사람 별로 안 만나지 않으세요? 네,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시간이 남으면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운동을 한 다음에 쉬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쉰 다음에는 하루가 끝나 있을걸요? 하루가 끝나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죠. 그러면 다음 날에 전날 밀린 일과 오늘 해야 될 운동과 아니 갑자기 작가님 책 제목 생각나요. 내일을 위한 내일.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일 해야 될 일.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거 보면 제일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하면 피곤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잔다든가 아니면 그때 밀어놓은 일을 하는 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쪼개서 일과 쉼과 운동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친구를 안 만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친구는 한 2달에 한 번 만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알고 있나요? 네, 친구들도 알고 있어.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이제 걔네들이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전 항상 2달에 한 번 나가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친구를 만나면 좋은 빈도는 2달에 한 번이구나. 그러면 딱 좋구나를 이제 제대로 알게 돼서 참 편하고. 운동은 약간 조금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날씬한다는 건 성격이 안 좋다는 거구나. 저한테 맨날 그래요. 그 밥도 딱 이렇게 정량만 먹고 네. 시간 같이 막 즐겁게 있다가도 운동하러 가야 돼 하고 가는 사람 되게 성격 이상하다고. 제 출판사 대표인데 엄마 아빠를 고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되게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엄격하고 자기한테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남이랑 뭘 하든 자기가 우선순위라는 네. 거죠. 그래서 되게 좀 매정한 부분이 있어서 가족들은 그걸 되게 놀리죠. 아무튼 매정하게 운동을 병행하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막 배가 나오면 끝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8팩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6팩 아니고 8팩. 네. 그런 분에게 유년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막 계속 사람이 이제 복근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해엄 출판사에서 고용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의 피고영인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맺고 끊는 게 확실한 그리고 네. 돈 문제에 확실한 네.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에 대해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다른 문제들을 수반하지 않는 거잖아요. 비교적 깔끔한 편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도 이제 6시까지는 저희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할 것 같은 감정적인 가족 이야기는 낮 시간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저에게 많은 걸 전달하면 그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 굳이 저한테 전달하지 말라고. 그러면 둘이 안방에 들어가서 제 욕을 엄청 해요. 네. 성격 너무 이상하다고. 대표 잘못 만났다고. 직장 상사 욕하듯이. 너무 이상하다고. 안방이 저를 욕하는 방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약간 사랑방이나 네. 어떤 탕비실에서 네. 대표 사장님 욕. 욕하는 것처럼 저 사이코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욕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히려 되게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그러면. 그쵸.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경제권을 제가 쥐고 있기 때문이고, 저희 집은 이제 가부장제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저희 집은 가모장도 아니고, 관여장이라고 해야 되나? 관여장제. K장녀. 네.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그 경제권만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할 말도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농반 진반으로 소녀가장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작가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K 장녀라고 하는 말에 숨어 있는 되게 안 좋은 함의 중에 하나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도 일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인정을 가족 내에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대표님 안 되겠어. 우리끼리 얘기하자. 아직 근무 시간이잖아. 우리 얘기 같은 식의 문제로 분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상쾌하다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쵸. 사실 전형적인 K장녀는 아니죠. K장녀라는 위치는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쾌한 네. K장녀의 등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네. 그러면은 출판사를 차리기 전에도 상쾌한 K 장녀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4인 가족인데 각자 자신의 알바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작가로서 일이 많아지고 출판사도 직접 꾸리면서 처음으로 이제 동업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나 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었어서
살면서 직업을 너무너무 많이 바꿨어요. 그 대학을 나오지 않은 67년생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흔한 직업들 있잖아요. 뭐 마트 직원이랄지 뭐 노가다랄지 그런 걸 쭉 해오시다가 그 출판사도 이제 뭣도 모르고 차렸는데 그러니까 워낙 일에 그 인이 배인 사람들이니까 아무 일이나 겁 없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출판사 일이 산업잠수사만큼 그 일만큼 힘들진 않거든요. 목숨을 걸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일에 좀 겁이 없는 사람들이라 쉽게 동업자가 될 수가 있고 그 굉장한 존중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훨씬 저보다 품이 넓으신 분들이죠. 제가 그분들보다 돈만 잘 벌 뿐이지 사실 마음의 품은 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거에 기대서 제가 가고 있죠. 근데 그래도 되게 그 책임감에 짓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마음을 돌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몸을 항상 일정 정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의 높낮이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결정 내가 마음 믿을 수가 없구나라고 결정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마음을 돌보는 이슬아 작가님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마음이라는 건 너무 이상한 게 참 쉴 데도 없지만 왜 그 너무 호르몬의 영향도 많이 받고 네. 저는 항상 생리 일주일 전에 그 오열을 해요. 네. 전혀. 정말 네, 그러니까 생리 일주일 전인 걸 어떻게 아냐면 그냥 한참 울다가 일주일 뒤에 이제 생리를 하는 시기인 거죠. 그 호르몬의 지배도 참 많이 받고 참 그리고 뭐 울적했다가 행복했다가 이런 것도 너무 참 어리석은 이유들로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마이크를 잘 안 주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마감 앞에서 제 기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써야지. 네. 제 기분에 이렇게 스피커를 안 대는 편이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게 생리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PMS라고 하는 그 기간을 사람마다 다르게 겪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소설에서 읽은 부분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소설 주인공들이 이제 한 30대 중반에서 한 40 초반 정도 되는 학부모들인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 모임 같은 데서 만난 사람들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PMS 할 때는 약간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없었었는데 그게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경우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을 때 저도 이제 막 PMS가 심해지던 시기였고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보통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을 혼자 한참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네.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처음에는 그게 PMS인 줄 몰라서 그냥 매달 겪었던 거예요. 무작정. 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실체가 없는데도 너무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근데 생리가 시작하면 그게 없어지고를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불안하다. 이유가 있나? 물론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앞길은 아직은 불안해. 나의 미래를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게 이상하진 않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내가 어제도 불안하고 그제도 불안했는데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느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며칠이지를 본 다음에 그러면은 오늘 일단 자자라는 식으로 이제 일정 조정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간단해지지 않나 오히려 생리구만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게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생리인 경우도 있지만 일간 이슬아 마감 시작하기 직전에 엄청난 이번 한 달이 무사히 지나갈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맞아요. 이번 한 달이 무사히 지나갈까라는 생각을 정확히 진짜 하는 것 같고 지금 횟수로는 4년 차인데 4년 내내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는 거의 개간 이슬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이제 분명히 익숙해지는 거는 있어요. 마감을 저녁에 앞두고도 낮에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원래는 불행했어요. 당연히 불행하죠. 근데 마음에 바위덩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는 낮에 룰루랄라 이러면서 다른 일을 하는 편이고 저녁에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게 저는 정말 커다란 성과라고 느껴요. 이거는 저는 거의 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마감이 저녁에 있는데 저녁에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저에겐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 성과가 참 뿌듯하지만 그래도 연재를 한 달 앞두고 있으면은 긴장이 되죠. 그 글을 쓰는 게 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가 긴장이 되냐면 발전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달라졌고 그냥 하던 것을 답습하고 있구나. 근데 아시다시피 작가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 초조함을 달래는 게 저는 참 어려워요. 초조함을 이미 달래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달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처음 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독자들이 처음 만날 때는 약간 그 처음 사랑에 빠지는 사람하고 처음 막 자주 만나기 시작할 네. 때 약간 모든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서로 놀라운 존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놀라운 존재가 되긴 너무 어렵단 네. 말이에요. 그 사실은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도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이제 일간이스라 같은 경우는 CS, 그러니까 고객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직접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 피드백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CS 정말 CS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인데 일간이스라 시작하기 전에는 CS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 연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쓸 것만 처음에 그쵸, 생각을 그쵸. 했죠. 예. 근데 연재글보다 CS글을 훨씬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일간이스라는 응대하는 업무가 가장 큰 업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독자랑 직거래를 하면서 출판사나 이제 유통사가 그 수수료를 안 떼는 대신 이제 수익이 모두 이제 저의 것이 되는 대신 그 중간 보호망도 없는 것이고 그쵸. 제가 직접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이게 사장님 마인드 돼가지고 이제 외주도 맡기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작가가 대답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일간이스라의 정체성이기도 해서 그냥 4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사실 아름다운 메일들도 많이 와요. 네. 그치만 여전히 무례한 메일도 많이 오죠. 근데 저는 제가 독자님들이랑 그 관계 설정을 조금씩 계속 다르게 해왔다고 느껴요. 첫 해보다 제가 지금 훨씬 덜 친절하거든요.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감사하다는 말 훨씬 줄어들고 죄송하다는 말도 훨씬 줄어들어요. 진짜로 감사하거나 죄송할 때만 말하거든요. 근데 첫 해에는 그냥 데뷔 초에 모든 작가들이 그런 것 같긴 한데 막 죄송한 것도 많고 맞아요. 감사하다는 말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말을 아끼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독자들은 떨어져 나갔어요. 저를 너무 친절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서로 정중한 사람들이 좀 남기도 했고 물론 여전히 진짜 뭐 못 들을 말도 많이 들으면서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제가 답장을 안 해버리니까 독자님들도 재미가 없어서 나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내 글의 독자이기도 하고 우리 회사의 손님이기도 네네. 하고 네, 그런 위치에서 보내는 메일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라고 네. 하는 게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특히 악평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100개의 좋은 리뷰 읽으셔도 맞아요. 한 개 읽으면 계속 각인되잖아요. 네, 그날은 악평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에고 서칭을 하시나요? 저는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서 작가님께서 일간이스라를 하신 방식도 그렇지만 해엄 출판사를 통해서 그 일간이스라의 컨텐츠들을 재가공하는 방식도 네네.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이 팀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혹은 그 공식적인 대응 루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부모님께 그런 부분을 넘겨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일간이스라도 그렇고 해엄 출판사도 그렇고 그 돈을 나누기 싫어하는 저의 성향 때문에 모두 시작된 일이에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 안 쓰고 다 혼자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마음이 조금만 강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마음이 강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강해지고 싶잖아요. 네. 지금도 목표가 마음 강해지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단련이 되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죠. 이 CS를요. 근데 아직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동시에
마음이 강해서 이러저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약간 무서워하거나 맞아요, 별로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를 들면 인간과 인간이 끌리는 그런 것들 중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랑 주파수가 맞는 것들의 연민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또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래도 별로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가끔씩은 그렇게 뭔가 로봇처럼 아무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 곳에 있고 또 한편에는 정말 모든 것에 다 신경이 쓰여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돌봐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날에는 되게 악평을 듣고서도 막 너무 농담이 가능해지는 날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의 악평을 듣지만 한 번 이제 중년분의 악평을 들었는데 블로그에 이슬아는 붓을 꺾어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붓을 안 쓰는데. 나 붓으로 글을 쓴 적이 없는데 저분은 붓으로 쓰시나 보다. 그런 거 너무 웃기고 왜 근데 재밌는 것도 많죠. 근데 그 문제는 나도 나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를 누가 되게 아프게 그리고 맞아. 못됐게 못되게. 말할 때 그럼 푹 찔린 것 같죠. 근데 정확히 나아지고 싶은 부분을 지적받을 때도 많아서 실제로 보는 게 어떤 점에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일간인스라 쓰실 때 비축분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소설가분들이 소설 연재하실 때 보면 비축분을 얼마나 만들어두고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경우도 많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다 쓴 다음에 그냥 나눠서 연재 형식을 빌리는 것이지 실제로 글을 연재 방식으로 쓰진 않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뭐 많다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죠. 연재본 중에 비축분을 만들어 두자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정말 훌륭한 사람이겠죠? 저도 언제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까 마감 중독 말씀하셨잖아요. 마감 중독자들은 마감이 오지 않으면 절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인터뷰 같은 경우는 미리 해놓죠. 왜냐하면 품이 워낙 많이 드는 일이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수필이나 어떤 뭐 서평이나 아니면 픽션을 가미해서 쓰는 풍문 이런 거는 진짜 안 써놓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래의 슬아가 쓰겠지. 미슬아 화이팅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일간 이슬아하고 글쓰기 수업이라는 두 가지가 되게 각별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간 이슬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등록금이 네네네. 일정한 이제 액수로 빚이 되어 쌓여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최초의 목적이 있고, 그럼 이제 그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학자금 대출 다음에는 월세 탈출하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돈을 벌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게 더 돈이 많이 되는지를 따져서 네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돈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거는 꼭 해야겠어라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정확히 그런 것 같아요. 글쓰기 수업은 특히 돈 별로 안 되거든요. 제가 초등학생들 가르치니까 되게 싸게 받기도 하고, 처음 글쓰기 수업했을 때 수업료, 그러니까 제 학부생일 때 그때랑 똑같아요. 수업료 안 올렸는데 돈 때문에 하는 일들만으로 일상이 채워질 때 어떤 쓸쓸함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일 정도, 한두 개의 일 정도는 돈이 아니고 딴 것 때문에 유지하는 일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좀 여유가 있을 때 얘기죠. 맞아요. 사실. 네. 근데 그 여유가 저한테 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되게 하기 싫다가도 이제 초등학교 수업하면 진짜 너무나 빡치거든요. 얼마나 저를 조롱하는지. 그리고 요즘에 가르치는 초등학생 중 한 명은 저를 그냥 동료 작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엄청 이제 피드백을 하거든요. 네, 9살인데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걔한테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속된 말로 발려요. 근데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지 않은데, 근데 수업을 하나 끝나고 나면은 역시 너무 천재 같은 글들이 많이 오늘도 쌓인 거예요. 정말 너무 잘 쓴다. 내가 배울 게 너무 많다. 배우고 싶어서 사실 이걸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딴 데에서 진짜 열심히 벌죠. 그리고 저한테 페이를 많이 주실 수 없는 곳은 그냥 조정하지 않고 바로 하지만,
여기 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이제 2배 부르거든요. 더 달라고. 저는 여기선 더 받아야겠다. 페이 조정 잘 하시나요? 저는 돈 좋아한다고 소문났어요. 사실 저는 또 이게 기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액수 제한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부정청탁 방지법의 그 연장선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너무 많이 부르기도 어렵고 사실 너무 많이 주는 걸 할 수도 없고 그런 되게 그래서 이다혜 작가님이 다작하시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옛날에는 그렇지 않더니 왜? 라는 식의 그쵸. 반응이 올 때도 있고 변했다. 초심 잃었다. 돈 때문에 안 한 사람 되는 건데 근데 돈 때문에 안 하는 사람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게 돈이 뭐냐면 결국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많은데 그 시간을 다 버리고 거기 갔다 올 만큼의 금액이 아니다. 그럼 결국 시간을 쓸 정도의 금액이 아니다. 근데 그래서 돈 때문에 뭘 한다 안 한다는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내일을 위한 내일. 내일을 위한 내 돈. 근데 근데 저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글쓰기 수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 학생들을 만나는 방식이 학생들이 이슬아 작가님인 걸 알고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고요. 너무 몰라서 제가 가끔 알려줘도 관심이 없어. 나 작가야.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저기 신문에도 나오고 관심 없고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약간 찾아보기도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이 있는데 근데 제가 뭐 모객하는 방식이 초등학생들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주변 이웃집 아이들 그냥 모아서 하는 거라서 부모님은 아실지 몰라도 아이들은 잘 모르고 그냥 중고등학생들은 도시형 대안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주목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거기서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되게 계급장 떼고 다이다이 붙는 느낌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오히려 성인 수업보다 그래서 10대 수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환상이 없는 상태로 맞아요. 하니까. 근데 그게 작가님께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으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 같은 거랑 관계없이 저는 어딘 선생님 수업에서 뭐 이길보라 감독님도 거기서 같이 수업 들으셨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이슬 작가님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다음에 더 어린 학생들을 대할 때에도 다이다이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되겠구나. 그런 어떤 위계라든가 높낮이랑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어딘 글방 그런 것 같아요. 어딘 선생님이었다면 지금과 완전 다른 관계였을 거고 이길보라 감독도 사실 2살 많거든요, 저보다. 근데 보라 언니라고 했으면 이런 느낌 진짜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호칭이 없는 배움터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게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언니라는 호칭은 여전히 친근하게 참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뭘 할 때 그걸 실감하냐면 최근에는 문학동네에서 남궁인 선생님과 서간문을 주고받고 있는데 물론 서로 선생님, 작가님하고 깍듯하게 호칭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허들이 잘 없구나. 10살 정도 나이 차이 나도 사실 우리는 다 먼 관점에서 보면 친구니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세대를 넘나드는 우정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운이 좋게 경험을 해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앞에서도 제가 유치함을 드러내는 것에 조금 망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권위가 참 없거든요. 그리고 뭐 먹을 때 저 먼저 안 줘 그러면 야, 왜 먼저 안 줘? 그래서 되게 존재 대 존재로 좀 기싸움을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의 장단점이 있겠죠. 혹은 어린이라는 색에 쓰신 김소영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장단점도 또 있겠죠. 전 그분에 비해서 훨씬 유치한 선생님이고 훨씬 어린 짓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생기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그 2021년 여성의 날에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영상에 출연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혼자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최종 보스인 셈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렇다는 거는 최종 보스이기도 하고 모든 잡일을 하는 사람을 맞아요.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보통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게 일간이슬하죠. 일간이슬 할 때는 우선순위가 일간이슬의 연재가 그냥 되어버리고 일간이슬 안에서도 뭐 이 원고 저 원고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매번 인터뷰 코너에 되게 조금 공을 들였던 네. 것 같고 근데 잘하고 싶은데 아직도 못하는 일은 이제 소설 쓰기 같은 거죠. 근데 그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근데 왜 밀리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본격 픽션으로 가지 않아도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이건 그냥 수필의 형식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내가 이거를 굳이 아주 많이 갖고 가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참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간이슬아 이외에는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뭘 하기 전에 운동을 안 빼먹는다는 점이 그러게요. 몸 컨디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생각도 드네요. 중요하네요. 근데 저 소설을 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소설 마감이 급박하게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너무 정답이시다. 네. 그리고 어떤 장기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좀 큰 덩어리의 무언가가 있다고 네. 해도 이 당장 할 것들을 해야 생활비가 나온다. 그쵸. 근데 저 멀리 있고 큰 것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직 돈이 걸린 약속도 아니면 그렇죠. 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6개월, 1년이 흐르면 내가 목표로 한 게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일간이슬아 같은 경우는 20일이 끝나면 끝나잖아요. 네네네. 그 20일이 지나면 저는 어쨌든 마감을 끝난 제가 되어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말씀이죠.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소설 같은 네. 용을 잡으러 가야 될 때는 용. 용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그런 느낌. 예. 항상 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워지지 않고 항상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잘해볼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런 뭐 미디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뭐 밀레니얼 세대라든가 그 젠지라고 부르는 이런 세대 구분 같은 걸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떤 세대도 그렇게 뭉뚱그려서 모두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가까이서 볼수록 더 개별성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동시에 다르긴 다르구나 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저는 세대로 묶였을 때 감흥이 있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가? 그렇다니 그런가 보네. 뭐 그 정도의 느낌이고 밀레니얼 세대로도 참 많이 불리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동년배들과 사실 비슷한 점보다 다른 점이 훨씬 많기 그럼요.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지금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 다가올 기후 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애들이라는 네. 것은 분명하죠. 그런 점에서 기후 세대로 묶는 것 정도는 이제 환경적으로 디스토피아로 가는 시대에 이제 첫 주자인 애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구나 정도는 확실하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기에는 어떠세요? 뭔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했을 때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그 세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제 세대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일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또 그 시대만 갖고 있는 정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 윗세대에서는 그 뭐 학생운동 제 세대에는 훨씬 더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중요했었고 이 환경 위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절박한 일세가 되는 세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희 세대부터는 진짜 제일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애들부터는 진짜 걔네 일로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다음 세대를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좀 될 맞아요.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구체적인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애가 있어. 근데 그 친구 내가 너무 사랑해. 혹은 그렇죠. 내가 부모는 아니지만 초등학생을 가르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로 계속 보내고 싶은 사랑이라는 게 있다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김채원 작가님 어린이라는 세계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 그게 비단 나랑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들을 어떤 개별적인 존재로서 바라보고 나랑 똑같이 이 환경 안에 존재하는 더 오랫동안 이 환경을 누릴 사람들로 생각하는 방법을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익혀내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책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특히 어린이라는 세계는 정말 그런 책이죠. 저는 전 국민 필독서로 지정해야 된다고 진짜? 거의 생각합니다. 저는 이슬아 작가님의 제목 달기 신공에 대해서 아.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일간 이슬아에 실리는 글들의 제목도 좋지만 단행본들의 제목, 뭐 깨끗한 존경이라든가 산문집이 신신단련이라고 되어 있는 것, 뭐 표지를 사진으로 사용한 방식, 그리고 내지 디자인 이런 것들도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도와주신 분이 계셨지만 직접 아트 디렉팅은 직접 하죠. 네. 그러니까 출판사들에서 책이 나올 때 이런 게 잘 돼. 일러스트 표지가 좋아. 사람을 쓸 거면 얼굴이 나와야 해. 같은 것들을 다 비껴가는. 그러게요. 얼굴도 안 나오고 얼굴도 안 일러스트도 나와. 없고. 갑자기 천도복숭아를 네. 막 이렇게 가르고 있어. 깎는 것도 아니고 가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게다가 그 제목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제목 다시는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호불호가 되게 있는 제목인데 이다혜 작가님 취향에 맞아서 너무 기쁘고 그 출판사에서 제가 그런 제목과 그런 표지를 제안했다면 컨펌이 안 났겠죠. 특히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막내 에디터라면 절대 컨펌이 안 났을 텐데 그 제목 참 근데 제목이 진짜 어려워요. 일간이슬아 쓸 때도 항상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달아봤거든요. 어려우니까. 단행본 제목은 먼저 떠오르는 것도 있고 안 떠오르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좀 터프한 제목을 약간 좋아하는 것 같고 그 해엄출판사 내지 디자인도 본문이 전혀 귀엽지 않거든요. 그냥 사실 되게 고전적이고 뭐 약간 애교가 없어요. 좀 본문 디자인에. 애교라는 말부터 그렇게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재롱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딱 뭔가 되게 클래식하게 그렇죠. 뺄셈. 굳이 친절하게 네, 하지 맞아요, 않는. 맞아요. 뺄셈 디자인 하는데 그게 제가 혼자 출판사에서 참 좋은 점이에요. 그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문장형 제목을 피해가고 싶다는 맞아. 그런 게 조금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문장형 제목을 안 하는 시대에는 그걸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네. 좀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제목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류랑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류랑 반대되는 걸 하기 때문에 또 시류랑 같이 가는 셈이 되기도 해서. 항상 예술가들은 반보 앞서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네 아빠가 절대 한 발짝 앞서가면 안 된다. 반 발짝만 앞서가야 된다. 한 발짝 앞서가면 알아보지도 못하고 버림받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 되는 네. 거거든요. 아니, 친구 아빠가 15년 전에 네. 죽 체인점을 기획했었어요. 죽을 배달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쿠사리는 거예요. 누가 뭐 죽을 배달시켜 먹냐고. 그로부터 5년 뒤 본죽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절대 한 발짝 앞서가면 안 된다. 반보만 앞서가라. 그런 느낌으로 제목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그 표지 사진 쓰는 방식이 너무 신선하고 좋아서 어떤 조직에서 일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구시대 것들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게 사실은 결과가 좋으면 일을 잘했다라고 보통은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큰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앞선 세대가 한 거를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틀 안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머리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빨리 배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라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나 이거 혼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많이들 하는 게 레퍼런스 찾기를 한단 말이죠. 남들 어떻게 하고 있지? 요즘 어떤 게 잘 팔리지? 문장형 제목이 잘 팔리는구나. 표지는 일러스트를 귀엽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늘색 옷은 핑크톤으로. 그렇죠. 네. 올해는 민트야.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네. 근데 지금 뭐 이런 심신단련하고 깨끗한 존경 같은 경우는 전혀 거기서 완전히 독립된 책으로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프리랜서한테 오리지널리티 너무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조직에 안 있어봤던 게 아니고 20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그 잡지사에 있었 문화에서 페이퍼에 있었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죠. 막 메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정 교열, 뭐 잡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배우고 참 소중한 어떤 교육이었지만 팀이기 때문에 참 일이 이상해지기도 한다는 거를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걸 하고 있다. 근데 다 훌륭한 에디터님. 다 진심이에요. 네, 근데 다 엄청 열심히 일했는데 이상한 게 나오고. 네. 그 잘 안 되기도 하고. 그쵸. 근데 이 사람들 다 개별적으로 일했으면 각각 훌륭한 잡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게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큰 노력 없이도 일정 궤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맞아. 예, 하지만 결국은 또 그 각각이 했을 때 더 돋보일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맞아요. 가게 만드는 것도 있어서 이게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의 얘기로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고, 이 뭐 호불호가 갈리는 표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슬아 작가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계기는 뭐였냐면,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이게 이미 한 2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놀러 가서 이제 제주도에 작은 서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서점들 몇 군데를 갈 수 있는 곳들은 다 가서 이제 책 구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작은 서점이라고 하는 곳들의 특성상 사실은 그 서점 주인만 갖고 있는 되게 기기묘묘한 취향들에 부합하는 책들이 많을수록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있는 베스트셀러를 거기다 늘어놓는 건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제가 어딜 가든지 대책이 있었어요? 네. 이슬아 작가님 책이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 있었고 이슬아 작가님의 책이 전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은 서점들에서는 보통 그 서점 주인분이 재미있게 읽었거나 추천하는 책에 대해서는 짧게 메모를 해서 거기다 붙여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슬아 작가님 책은 항상 그 메모가 있었어요. 정말요? 책방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분이 골찜을 메고 전국을 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러기는 했어요. 그 전국 돌면서 진짜 독립서점들 북토크 많이 하고 그러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납품도 직접 하니까. 그렇죠. 이게 호불호가 나뉜다고 말씀하셨지만 글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매력적인 기획이고 책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작가님 어떠세요? 전 항상 그 대중적인 작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중적이라는 건 진짜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잖아요. 앞으로도 더 대중적으로 되고 싶은데 이를테면 뭐 저희 엄마 아빠가 봤을 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얘기 저는 안 쓰거든요. 네. 그 훨씬 더 문장이 유려해지더라도 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책들 읽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은 그 딱히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지 않는 엄마 아빠 같은 사람도 그냥 읽었을 때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은 거죠. 소설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많이 팔리고 대중적인 어떤 그런 거를 향해 헤엄쳐 가지만 참 어떤 글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반응 없고 어떤 글은 되게 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이 공유되고 그거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심신단련이나 깨끗한 존경 같은 책들이 독립서점에 이제 많이 놓여있을 때 그러니까 얻어 걸렸다는 느낌이 뜨는 거죠. 다음 책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페이지 터너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게다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취향이나 가치 같은 게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더 재밌는 건 어떤 것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어떤 것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으세요라고 했을 때 같은 이유로 싫어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첫 댓글의 중요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도 좋았어 라는 식의 이야기가 더 쉽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별론 것 같아 같은 얘기를 갑자기 막 너무 세게 해버리면 또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더 막 일어나서 여론이 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말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조용하고 너그러운 독자들을 상상해야 돼요. 계속. 예. 예. 정말 상상해야 되는 네, 거예요. 왜냐면 근데 그들은 없어. 꽹과리를 댓글. 치지 않거든요. 맞아요. 조용히 잘 읽죠. 보이게, 잘 보이게 계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네. 종교 얘기하는 것 같네요. 보이지 그쵸. 않지만 믿어야 하고. 어디 계시겠죠. 어디 계시겠죠 정말. 근데 그 글쓰기 수업에서 이슬아 작가님과 같이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되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건 누가 내 글을 열심히 읽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내 글에 독자가 있어. 근데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그걸 읽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예, 그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경험을 미리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즐겁게 읽기 때문에 교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 같고 저는 무슨 교대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개할 때 나는 재밌는 글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네들이 뭐 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궁금함의 능력, 그러니까 질문하는 능력, 호기심의 능력 때문에 겨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애들을 궁금해하지 않으면 끝장이죠. 정말. 네. 그래서 재밌게 읽고 어쨌든 되게 다정한 너그러운 독자인 것 같아요. 제가 서점 에세이에 대해서 엄청 너그러운 독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동종업계 작가들에게는 너그럽지 않지만 속으로 미흡하고 이러면서 있지만 저희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것은 정말 있는 인껏 무조건 장점만 말해 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신영철 선생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저는 그분이 막 너무 유려하고 막 늘 되게 완성되어 있는 글을 쓰시니까 되게 한편으로 가차없는 교수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영철 교수님의 그 학생들이 너무 친절한 교수님이라고 좋은 말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학생들이 그 정말 막 거지 같은 걸 가져가도 어떻게든 좋은 걸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나도 그러는데 선생님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재밌어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작가가 되고 그러면 여기저기 참 고난이 많을 텐데 선생님도 저도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게다가 학생 시절에 받은 격려는 계속 오래오래 온기처럼 남아있잖아요. 네. 작가의 풍파를 견디게 해주잖아요. 네. 어렸을 때 선생님의 사랑에. 맞아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죠. 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어렸을 때 받은 칭찬이 진짜 오래가요. 그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글쓰기로 칭찬만 안 받았어도 이렇게 안 살 텐데.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칭찬은 조심해야 돼요, 칭찬. 정말 그걸 나는 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가. 그니까. 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을 종종 하면 그렇게 큰 뜻을 담아서 한 칭찬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나 정말 열심히 한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어도 정말 열심히 했고 저번보다 나아졌어. 지난번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충분히 좋은 건 아닐 수 있지만 그쵸. 네. 그 말 왜 또 새기셔가지고 그쵸. 작가님도 그러셨나요? 새겼죠. 완전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어떤 칭찬 받으신 게 기억나세요? 전 유치원 때 시라는 걸 쓰라는 거예요. 근데 시가 뭔지 몰랐는데 대충 칠판에 시 같은 걸 적어주시더니 이런 게 시래요. 근데 저 그때 무슨 어린이 책을 읽다가 명왕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아직 명왕송이 포함되었을 때의 일인 것 같아요. 98년인가 그러니까. 그 명왕송이 아무튼 엄청 멀다는 거예요. 가장 멀대요. 그래서 명왕성이 얼마나 먼지에 대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멀다는 얘기였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그걸 써서 냈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쓰라는 글을 정말 잘 쓰는구나 라고.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너무 글짓기상을 받아서 유치원 때. 아니면 제가 육상 선수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건 그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렇죠? 뭘 해도 어렵고 힘든 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 굳이 내가 받은 칭찬 중에 글에 대한 칭찬을 꼭 그렇게 열심히 기억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 종종 하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다혜 기자님 시네픽스 중에 뭐 우리도 사랑일까 리뷰하시면서 후회 없는 선택은 없다고. 네. 어차피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는 뭔가를 포기한다는 의미고 그거가 누적된 것이 어른이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맞아요. 이게 몰라도 되는데, 네. 네. 근데 그거를 아는 나이가 오고 그리고 누적되어 오고 있고 예, 심지어. 누적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쌓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끔 되게 무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많은 경우 더 뾰족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걸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게 점점 더 좁아지는 길처럼 보일 때는 이 산을 깎는 네. 느낌이기도 하니까 그 둘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선택할 수 없다는 느낌도 들고 그 지금까지는 제가 되게 양으로 승부 보는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깊이와 넓이로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 저는 그 넓이파였던 것 같아요. 막 많이 하고 양으로 싸우면서 뭔가 나아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 넓어지고 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깊이라는 게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깊고 싶죠. 저도 뾰족하고 깊고 싶은데 그게 바로 그렇게 되지가 않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많이 하면서 실패하면서 나아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글쓰기 수업에서도 저는 매주 써가는 애였고 1년에 2번 SS 시즌, FW 시즌 한 번 글을 발표한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창피한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성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과정 중을 안 보여줘요. 근데 저는 매주 막 틀린 거 해가면서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여전히 부럽죠. 저도 창피한 거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성장을 해서 돌아오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보여주면서밖에 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 얘기로 돌아오지만 마감 중독이고 마감이 없으면 안 쓰기도 하고 그 성장이라는 건 창피해봐야 생기는 거잖아요. 네. 내가 혼자 글 쓰고 혼자 그걸 봐서 창피한다고 달라지지가 않고 못 쓴 글을 홍보해보면서 저는 진짜 많이 달라져 본 것 같아요. 내가 못 쓴 작업도 그냥 발표하고 그래서 욕 듣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지 않을까? 깊이와 넓이를 다 챙기면 좋겠지만 근데 일을 해서 계속 꾸준하게 뭘 내보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약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한 것만 내보낼 수는 없고 결국 필연적으로 어떤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욕심을 부린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깜냥이 되지 않기 때문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고 어떤 격차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일정하게는 계속 세상에 글을 내보내야 되는 그렇죠. 네, 일을 겪으면서 고민이 많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일일비를 덜 하려고 노력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깨끗한 존경 이후에 일간이스라에서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이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7년째 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시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네. 그 1950년생 이순덕님 인터뷰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게 주목도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두 가지 사이에서 사실 이 후자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일단 제가 아니어도 이미 마이크를 쥐고 계신 분은 뭐 굳이 만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글쎄요.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새소년의 황소연 만난 것이 참 좋았고 장기하 님도 뮤지션으로서 말고 그냥 생활인이자 글 쓰는 사람으로 만났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정확히는 작사가로서 작가인 제가 그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를 같이 탐구하는 느낌이어서 그런 인터뷰도 참 좋지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 얘기는 진짜 못 들어본 것 같다. 엄청 중요한 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 내가 누군가의 노동에 빚지고 살아간다는 느낌을 맞아요. 참 많이 받았어요. 특히
우리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은 일로 매일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응급실 청소 노동자를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아까 유병장수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응급실에 종종 간단 말이에요. 마감하다가. 근데 그때 응급실에 다른 환자도 기억나고 의사 선생님도 기억나고 간호사도 기억나지만 청소 노동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 계셨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계셨어요. 네.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되게 흐릿했어요. 근데 응급실은 항상 깨끗하죠. 난리가 벌어지는데도. 그런 점에서 이제 찾아갔는데 과연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았고, 그분을 시작으로 이제 중장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랑 관련이 있는 멀리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버섯을 먹다가 이 버섯 키운 사람 만나러 가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참 세대가 달라요. 막 40, 50년대생들이시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요령이 저한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묻어나게 뭘 반복하는 것만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희 세대에 적용되지 않은 네. 일일 수 있고,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그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네. 하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정말 묻어나게 성실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분들처럼. 근데 하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너무 많고 항상 얘기를 듣다가 제가 울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 생각이고, 근데 동시에 뭐 아주 빛나는 창작자들, 동시대 창작자들 인터뷰도 병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호에 새소년의 황소연 인터뷰랑 이순덕님, 청소노동자님 같이 실리면 당연히 황소연이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호에서는 이순덕님 인터뷰 기사가 훨씬 더 많이 읽히고 공유도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일단 관심 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게 쓸 것인가, 그리고 아름답고도 믿어지게 쓸 것인가? 아름다운데 안 믿어지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그게 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얘기도 참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루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누가 이거 좋아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 그걸 어떻게 끝까지 읽게, 미감이 있게 쓸 것인가가 참 고민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인터뷰에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라는 거,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건 신뢰할 수 있는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네네네. 그 다양한 면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좋았고 되게 멋진 인터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겠다라는 경고의 한마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너무 무서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 프리랜서 마감 노동자 중에 특히 글을 쓰거나 노래도 하시니까 무대에 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나를 노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나라고 하는 어떤 문화 상품을 소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이건 나만 아는 거고 나만 갖고 있는 거고 굳이 나눌 필요 없고 이것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나의 고유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선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번 긴장과 갈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절대 안 쓰는 건 확실하게 있어요. 절대 쓰지 않는 어떤 부분들은 절대 쓰지 않고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게 뭘까 있고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궁금하네요. 네, 지금 약간 네. 소개라도. 그래서 저는 그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절대 언급하지 않는. 그냥 그것은 내가 해서 내가 좋은 것 혹은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선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세이 쓰기 자체를 되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싫어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걸로 나아간 사람이고 보여주는 게 당연하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고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로 점점 이제 물러나면서 문을 닫기 시작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을 내고 이렇게 내게 된 것이 사실은 몇 년 안 됐단 말이죠.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되게 많은 분들이 처음 쓰는 글로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고 그거는 나의 사생활과 내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더 갈등이 심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내 글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사실 자기는 알잖아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물이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때 약간 계속 그 괴리감 같은 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처음에 일간이스라 이제 시작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솔직하다는 평을 제일 많이 들어서 지금도 그게 저에 대한 가장 큰 루머예요. 저는 솔직하지가 않고 사실 고도로 편집된 이야기들이고 에세이만큼 자기에 대한 거짓말로 가득 찬 책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로. 그래서 안 쓴 얘기가 훨씬 많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불행해서 안 쓰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너무 행복한 순간은 안 쓰는 거. 맞아요. 그거는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거나 저랑 그걸 같이 겪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그냥 어떤 경험은 이야기로 안 만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막 사생활을 노출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이것을 위해서 내 생활에 실제 디테일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죠. 끌어오는 거죠. 근데 그걸 솔직하다고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솔직한 글쓰기 자체는 진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솔직한데 후진 글쓰기 얼마나 많아요. 네. 아무튼 뭐 그 말씀하셨던 나만 가지고 있는 보루 같은 것이 저한테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안 미치고 작가 생활을 하게 해주는 거라고 진짜. 생각해요. 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를 내어놓아야만 아주 좋은 글이 완성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잖아요. 뭔가랑 맞바꾸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가령 허리라든가 척추의 건강, 네, 맞아요. 정신의 평온 이런 것들을 맞바꾸어서 보통 네.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되게 전 추상적인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네.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네. 뭐 3번 척추뼈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글 쓰는 직업 자체도 그렇게 신비한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뭐 미디어에서 작가 캐릭터 나올 때 가끔씩 막 되게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좀 마르고 막 맞아요. 허리 구부정하게 글 쓰고 음. 작가들 안 그러잖아요. 허리 되게 얼마나 열심히 물론 소중한 담배는 피지만 사실 술 담배 막 그렇게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마감 못 하잖아요. 네. 사실 되게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작가들은 그러네요. 그 동생 이찬희 씨랑 같이 듀오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합을 맞추고 하실 때 쑥스럽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쑥스럽지는 않은데 저희 친밀한 편이어서 동생이 굉장히 세요. 제가 동생이랑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연년생인데 저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저한테 점 찍으면 이찬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말해요. 이슬아 얼굴에 사탄 패치하면 이찬이 된다고. 조금 더 저만 문제가 아니네요. 네, 점과 사탄 패치 살짝 그러니까 저는 위선자고 제 동생은 위약자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동생은 지금 10년 넘게 음악해왔기 때문에 걔는 프로페셔널이고 저는 그의 실력에 묻어가는 것이 있죠. 저는 엔지니어링도 모르니까. 근데 무대에 있을 때마다 동생이랑 이걸 같이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떨지 모르는데 가끔씩 진짜 뭐 대판 싸우죠. 사실 근데 저는 왜 가족 기업을 하고 있을까요? 출판사도 가족끼리 하고 팀도 동생이랑 하고 대개는 이게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근데 좀 운이 좋게 궁합이 좋은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이제 독립해야죠, 동생으로부터. 그 팟캐스트 이스라디오 오프닝곡 가사가 어제 했던 일들이 뭔지 오늘 해야 알 것 같아 라고 되어 있어요. 일간 이스라 시작한 일을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일간 이스라는 그 젊고 서툰 농사꾼이 자기도 모르게 지어버린 100평의 농사 같은 거라고 생각했고 그
이랑과 고랑 같은 것이 전혀 뭐 고르지 않지만 그리고 수확물들도 되게 좀 기복이 심해요. 근데 어쨌든 100평을 지어버렸다? 젊은 발로 허리를 하나 내어가면서 그런 게 일가이스라 초기의 일인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사실 살면서 좀 복권을 안 하는 이유가 복권 이미 당첨된 거랑 비슷해서 살면서 얻어 걸린 홈런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일간이스라로 이미 한 번 있었어서 이제 더 크게 그렇게 바라는 게 운이 엄청 좋았던 거니까. 근데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요. 일간이스라도 함께 하겠지만 저는 결국에 소설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마감이 없어도 에, 자신이 누가 소설 마감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 첫 소설 나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네. 네. 눈빛이 무서워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잘 하는지 보자. 네. 이다혜 그다음에- 작가님 본업이 편집 기자시기 때문에 숨기실 수 없어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하고 싶은 것이 또 있고 그 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서 빨리 쓰시고 빨리 쓰셔야 용을 잡아야죠. 진짜 전 용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잘 들으셨나요? 다음 주는 우울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빅리라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아시다시피 익명은 보장되지만 방송은 될 거예요. 빅리틀 라이프 6회를 마칩니다.